자, 계속 수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까처럼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어떤 재화의 소비량, 다시 말하면 갑이 대림아파트 좀 살려고 하는데 대림아파트 소비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쭉 나열해 놓은 걸 뭐라고요? 수요 함수. 두 번째는요. 자, 이 중에서 다른 것들은 다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옛날하고 똑같다고 가정하고 얘와 얘 간의 관계만 그래프로 그려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사람들은 비싸면 덜 살려고 하죠. 싸면요 더 많이 살려고 한다. 이걸요 수요 곡선이다. 그리고 비싸면 덜 살려고 하죠. 싸면 더 많이 살려고 한다. 이거를요 수요의 법칙 해주는 겁니다. 수요의 뭐라고요? 법칙.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 곡선을요 개별 수요 곡선 해주는데, 만약에 시장에는 갑만 있는 건 아니죠. 다른 사람도 있어 없어요? 이 사람들의 수요 곡선을 전부 다 이렇게 합쳐놓은 거, 이걸요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이다. 요번에도 얘랑 얘랑 수평적으로 이렇게 합친 겁니다. 요걸 물어봤습니다. 이런 거 물어봅니다. 뭐 대단한 거 물어본 건 아니니까. 되셨죠? 자, 이번엔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걸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태 이거 하려고 이 얘기 저희 잡다한 얘기 했던 겁니다. 어디냐면요, 여기 26페이지 26페이지 보시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있어 없어요? 요거 있죠? 요거 하려고, 요게 이제 우리 첫 번째 테마의 결론입니다. 결론. 수요 양의 변화와 그 다음에 수요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 자,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볼게요. 자,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변하면 소비량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수 있죠? 다시 할게요. 이런 것들이 변하면 소비량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는데 이걸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합니다. 우리 경제학은요, 처음부터 거의 한 90% 가까이는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합니다. 이때 그래프에서 어떤 형태로 표시가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할게요.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면, 자, 그 소비량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는데 이걸 그래프에서 어떤 형태로 표시가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가격이 변하죠. 그래서 가격이 변하게 되면 그때는요 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곡선 상에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이걸 뭐라고요? 수요량이 변했다 해주고, 나머지 요인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했는데 이것들이 변할 수도 있어 없어요? 지금은 요것들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했지만 이게 변할 수도 있어 없어요? 변할 수 있죠? 소득이 변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격 이외의 요인들이 변하게 되면 그때는요 곡선 자체가 움직입니다.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뭐가 변했다고요? 수요가 변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구분하라는 문제에서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의 결론이에요. 자, 다시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이렇게. 요거는, 자, 이 갑 입장에서 분석해 볼게요. 갑 입장에서. 자, 가격, 요거는요, 소량인데, 가격이 1,500만 원일 때, 1,500만 원일 때, 자, 아까 30평짜리를 구입할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1,200만 원으로 하락한다면 신났죠? 그래서 50평짜리를 구입할 회사가 있다. 이 점을 연결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두 점을 매끄럽게 연결한 거, 이걸요. 자, 갑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수요 곡선입니다. A점, B점인데 이런 식으로 A점에서 현재 B점으로 가격이 하락하니까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했죠?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A에서 B로 간 이유가 뭐예요? A에서 B로 간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뭐 때문에요? 가격이 하락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면 B점에서 A점으로 이동하는 거죠? 아, 지금부터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가격이 변하게 되면 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도 그런 것이 얘와 얘 간의 관계만 이게 그래프로 그린 거니까 여기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죠? 그렇다 손 치더라도 구분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가격이 변해서 수요 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요 수요량이 변했다 해줘야 돼요. 알겠나요?
구분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A에서 B로 가는 거를요, 수요량이 증가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뭐가 증가했다고요? 수요량이 증가했다. 반대로 B에서 A로 가는 거를요, 수요량이 감소했다. 뭐 감소했다고요? 수요량이 감소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되셨죠?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그림을 한 번 더 그려볼게요. 똑같이 가격, 요거는요 수량, 요거 자 갑입장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1,500만 원일 때 원래 30평짜리를 구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동안 30평짜리를 구입하려고 딱 작정하고 있었고, 만약에 1,200만 원 정도로 하락한다면 신났죠? 50평짜리를 구입하려고 딱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 이 두 점을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한 거를요, 수요 곡선 해줍니다. 자, 원래는 이런 식으로 구입하려고 딱 작정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번에 대리에서 뭘로 승진했다고요?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100만 원씩 더 준대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버니까,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더 큰 평수, 돈을 더 많이 빌릴 수도 있어 없어요? 빌려서 더 큰 평수 구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는 바람에 원래는 1,200만 원일 때는, 다시 할게요, 1,500만 원일 때는 30평짜리 구입하려다가 이번에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한 바람에 40평을 구입하겠다 나올 수도 있겠네요. 40평은 여기죠, 여기 30평, 50평 사이니까 여기 아닌가, 요점 지키네요.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원래 1,200만 원일 때는 몇 평이에요? 50평짜리 구입하려다가 에라 60평짜리 구입하겠다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때는요,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였네요. 맞죠? 안 맞아요? 맞죠? 지금부터 자, 이것들은 고정돼 있다고 가정했는데, 만약에 요것들이 이동된다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는 얘기죠? 맞죠? 곡선 자체. 반대로 자, 이 사람이 안타깝게도 이번에 승진해서 누락됐습니다. 누락됐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리가 갑자기 막 폭등했다는 얘기죠. 그죠? 이거 잘못 아파트 구입했다가는 금리 부담이 커지자고요. 커지는 바람에 안 되겠다, 평수 줄여야 되겠다 나오겠네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바람에 원래는 1,500만 원일 때는 30평짜리 구입하려다가 이거 안 되겠다, 20평으로 줄이겠다는 얘기죠. 여기 찍히네요. 그 다음에 1,200만 원일 때는 원래 50평짜리 구입하려다가 40평대로 줄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였네요.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인 이유가 뭐예요? 아까는 소득이 변해서 그런 거고, 지금은요 금리가 변해서 그런 거죠. 맞죠? 지금부터 이것들이 변하게 되면 그때는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움직이는데, 이거 뭐가 변했다고요? 수요가 변했다 해줘야 돼요.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해마다 물어봅니다. 자, 지금부터 자,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요, 수요가 증가했다. 왼쪽으로 가는 걸요, 수요가 감소했다 해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 뭔 얘기 하겠죠? 다시 할게요. 얘가 변하면요, 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요, 수요량이 변했다. 나머지 요인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했는데, 이것들이 변하면요, 곡선 자체가 움직입니다. 이걸 뭐가 변했다고요? 수요가 변했다. 자,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제일 중요한 거라면 왜 집어치웁니까? 이게 이제 지저분한 얘기들을요, 간단히 정리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항상. 수요가 변했다. 자, 얘는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그때는 뭐가 변한다고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움직이는데, 지금까지 공부한 게 이겁니다. 자, 얘와 얘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그려집니까? 요렇게 그려지죠? 그게 지금까지 한 게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 이때 만약에 가격이 변하면 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하죠? 뭐가 변했다고요? 수요량이 변했다 해줘야 돼요. 근데 나머지 요인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했는데, 이것들이 변하면 그때는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이거 뭐가 변했다고요? 수요가 변했다 해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하는 거를요, 수요가 증가했다. 왼쪽으로 하는 걸요, 수요가 감소했다. 여태 요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렇고. 자, 오늘의 이제 첫 번째 시간의 결론입니다. 결론은요, 이것들이 변할 때 얘를 오른쪽으로 보낼 건지 왼쪽으로 보낼 건지 요거 하자고 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 자 보세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삼성을 싸게 분양한답니다. 그러면 대림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 수 있네요. 수요 감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리가 만약 인하된다면, 금리가 인하되면 아파트 살 사람 많아져서 그죠? 많아지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만약 세금이 인하됐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정부한테 줄 돈이 줄어드니까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선호도가 좋아졌다. 그러면 증가해요, 안 해요?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광고 같은 게 많아지면 시장 전체에서는 아파트 살 사람 많아져서 적어져요? 많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사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사는 게 나아요? 당장 살려고 하죠? 수요가 이제 증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울산 지역의 인구가 증가했다. 그러면 아파트 살 사람 많아져서 적어져요? 많아지죠? 이게 답니다. 다예요. 다만 나중에 자, 이 어떤 경우는 소득이 증가할 때 달동네에 있는 아파트 이런 거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는 제도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 좀 약간 좀 덧붙이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오늘의 결론은 이것들이 변할 때 오른쪽으로 보낼 건지 뭐라고요? 왼쪽으로 보낼 건지 이게 결론이에요. 항상 결론만 기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그 조금 자세한 거는 1월 달에 하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1월 달에 책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뭐 이렇게 맨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하냐. 아주 자꾸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공부하는 게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우리 술 먹은 사람들이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죠. 그래야지 합격합니다. 이거는 일주일 있다 공부하는 거라 좀 있으면 또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게 대림 아파트의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 없어요? 쭉 적어놓은 거를 뭐라고요? 수요 함수다. 그 중에서 가격과 소비량과의 관계만 그래프로 그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러시죠? 이걸요 수요 곡선이다 해주고,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수요 곡선을 전부 다 합쳐놓은 걸 뭐라고요? 시장 전체 수요 곡선 해줍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결론은 자, 이 가격이 변하면 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하죠? 이걸요 수요량이 변했다 해주고, 나머지 외에는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했는데 이것들이 변화되면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이걸요 수요가 변했다. 그래서 요거를 잘 보시면서 오른쪽으로 보낼 건지 왼쪽으로 보낼 건지 있죠? 요걸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경제 현상을 분석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게 오늘 첫 번째 시간의 결론이고, 자, 두 번째 테마 보겠습니다. 얘는 뭐 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거꾸로 돌아올게요. 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맨 위에 아까 순서에 따라서 맨 위에 두 번째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공급이라는 것은 파는 쪽에서 분석하는 겁니다. 자, 제가 파는 쪽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 이유는 사는 쪽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떤 쪽이라고요? 우리는 신경 쓰지 마시고 파는 쪽에서만 분석해 보는 겁니다. 파는 자 있죠? 자, 공급의 어떤 개념 정도는 알고 출발해 보자. 공급의 개념. 자, 공급이라는 것은요, 파는 자 입장에서 오비맥주가 있다면 오비맥주 회사에서 맥주를요, 어떤 특정 맥주를 한 1,500원 정도 형성돼 있길래 시장에서 한 달에 50만 병 정도를 만들어 팔겠다 하는 거를요, 공급이라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공급은 맥주 회사 입장에서, 공급자 입장에서 맥주를 한 달에 한 50만 병 정도를 판매하고자 하겠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공급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굳이 적어본다면 공급이라는 것은요, 일정 기간 동안에 오비맥주가 있는데 한 1,500원 정도 형성돼 있길래 한 달에 한 50만 병 정도를 판매하고자 하는 생산 판매가 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그래서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교육 서비스를 몇 개 팔겠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의사가
뭐 의료 행위라면서 몇 개를 팔겠다 하진 않겠죠? 어느 정도를 자, 이 판매하고자 하는 뭐 욕구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욕구다 이렇게. 자, 이게 이제 공급의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딱 쪼개본 다음에 자, 맥주 회사 입장에서 오비맥주가 맥주를 55만 병을 만들어 팔겠다. 이거는 정확해요? 정확성이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55만 명이 한 달에 55만 명인지 하루인지 한 시간인지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기간을 좀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비맥주가 맥주를 한 달에 어떤 특정 맥주를 50만 병 정도를 만들어 팔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걸요 유량 변수다 해줍니다. 유량 변수. 영어로는요 일정 기간 흐름을 나타내는 플로우 해줍니다. 플로우. 영어로도 가끔 나오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이기 때문에 이미 판매된 거금인가? 아니죠. 아까 그 사과장수 아저씨 입장에서 자기도 농산물 시장에서 띄워온 가격이 있어 없어요? 거기다가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이 정도 정도의 가격이라면 이만큼 팔겠다. 이 정도 가격 이만큼 팔겠다 하면서 의도된 수량을 얘기하는 거지. 아까 아줌마하고 가격과 수량이 절충돼서 최종 파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이거는 아줌마하고 아저씨가 최종적으로 가격과 수량이 결정돼서 파는 게 아니라 누구 입장이라고요? 아저씨 입장에서만. 누구 입장이라고요? 아저씨 입장에서만 자기도 구입한 가격이 있어 없어요? 거기다가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이만큼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자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이지 이미 판매된 수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몇 개를 얼마에 팔려는 의사를 얘기하는 사전적 개념이다 줍니다. 사전적 개념이다. 그리고 요거는 반드시 생산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생산력을 갖춘 공급이어야 돼요. 예컨대 요즘에 맥주가 좋아져서 소주 안 만들고 맥주를 많이 만들려고 한다고 치자. 근데 무턱대고 가격이 좋아졌다고 무턱대고 많이 만들어 팔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도 가용 생산시설, 공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장 범위 내에서 늘릴 수 있는 거지 무턱대고 늘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요 생산력을 갖춘 공급, 이거를요 유효 공급이다. 효력 있는 공급을요 유효 공급이다 해줍니다. 그래서 결론은 결론이 아니라 결국은요 공급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몇 개를 얼마에 팔려는 의사도 있어야 되고 팔 수 있는 능력 있죠. 골고루 갖췄을 때 시장에서의 판매하고자 하는 양이 결정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공급의 정의를 알아봤고 이번에 교재는 없는데 공급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저 공급 함수는 또 뭐냐? 공급 함수는 어떤 재화의 판매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쭉 한번 나열해 본 거를요 공급 함수해 줍니다. 우리 교재는 없는데 우리 1월 달에 보면 제 책에 있을 겁니다. 야,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하길래 주식회사 대림산업이 이 편한 세상이라는 아파트를 짓고 있는 대림산업이 있는데 지금은요 요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물론 대림이니까 DL 뭐 산업 이렇게 바뀌었던데 앞자리 따는 게 유행이죠. DB가 뭐예요? DB 동부화재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림산업 하다가 지금은요 DLENC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쨌거나 뭐 지들 알아서 할 일이고 오케이. 어쨌거나 여기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하길래 대림 이 편한 세상이라는 아파트를 지어 팔려고 합니다. 대림 이 편한 세상이라는 아파트 XG 해줄게요. 요걸 만들어 팔려고 하는데 자 생산 판매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죠. 누구 입장이라고요? 판매자 입장에서 생산 판매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쭉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Q라는 것은 수량인데 여기는 판매량. 정확히 얘기하면 판매하고자 의도된 양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말이 길어요, 짧아요? 길죠. 그러니까 좀 짧게 그냥 판매량 해줄게요. 판매량. 나중에 다 이런 거 다 적어서 드릴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요게 PPT라고 해서 그것 이렇게 해서 가능한 그것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뭐 이렇게 큰 흐름을 갖추는 거 있죠?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XJ의 판매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냥 회사를 운영한다 생각할게요. 내가 이제 대림 산업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여기다 아파트 지으려고 하죠. 이때 아파트를 어느 정도 지어 팔 수 있나? 이 생산 판매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죠. 쭉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먼저 P가 아까 뭐라고요? 가격. XJ는요 대림 아파트의 가격. 대림 아파트 가격이 이때 이 지역은 한 고급 아파트 아닙니까? 평당 한 1,200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 동네에 서울대가 안도를에다 들어오기로 했답니다. 그러면 아줌마들이 이 지역에는 아파트 살려고 안 살려고 해? 서로 살려고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그래서 원래는 1,200만 원 정도가 형성되어 있는데 갑자기 1,500만 원 정도 좋아졌대요. 그러면 기업은 목표가 뭐냐면 이윤 극대화입니다. 이윤이 생겨야 기업 존속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다 더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지으려고 하죠. 다른 데 안 짓고 여기다 빼서 여기다 다 지으려고 할 겁니다. 대림 아파트의 시장 가격 매우 크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기술 수준 같은 거 볼게요. 원래 여기다 아파트 한 20개 정도, 20동 정도를 지어 팔으려고 했는데 이번 달에 갑자기 대림 연구소장이 와서 한다는 얘기가 이 똑같은 건축 자재를 가지고 아파트를 20동을 짓는다 하더라도 인건비를 반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대요. 그러면 인건비가 반이 남아 안 남아요? 남으니까 여기다가 옆에다 땅 구입해서 몇 동 더 지을 수도 있어 없어요? 지을 수 있네요. 이걸 기술 수준 이것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으려면 아파트 나와라 뚝딱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일단 땅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토지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건축 자재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건축 자재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사람도 막 있어야 노동력도 있어야 되겠네요. 요 세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요소다. 말이 길어요 짧아요? 기니까 줄여서 그냥 생산 요소 해줍니다. 뭐라고요? 생산 요소. 근데 대림 아파트는 고급 아파트이기 때문에 건축 자재의 반을 외국에서 수입했다고 치자. 근데 이번 달부터 갑자기 자재 가격이 폭등했답니다. 그러면 이 자재를 비싸게 구입하는 바람에 아무래도 생산을 줄여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 요소의 가격, 생산 요소의 가격 이것도 영향을 줘야 안 줘요? 매우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인건비 같은 게 올라가거나 매우 크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땅 가격도 영향을 줘야 안 줘요? 다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런 거 외에도 금리 이런 것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금리가 자꾸 올라가면 은행한테 줄 돈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생산을 줄이든가 해야 되겠네요. 세금 같은 것도 볼게요. 만약에 여기다 아파트 짓는 건설업자들한테는 이 법인세를 이 법인한테 회사들한테 부과하는 세금을 법인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법인세를 대폭 감면해 주겠답니다. 그러면 여기다 아파트 더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지을 수도 있죠. 정부한테 줄 돈이 줄어드니까. 아니면 보조금 같은 거 여기다 아파트 짓는 건설사들한테는 보조금 같은 거를 지급하겠답니다. 잔뜩. 그러면 이번 기회에 보조금 받아서 아파트 지을 사람 많아져 적어져요? 지어지죠? 이것도 영향을 줄 수 있네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기후 같은 것도 볼게요. 기후. 원래 작년에는 이 지역이 비가 너무 많이 오고 겨울에 너무 추워서 생산에 차질이 있었는데 올해는 유독히 겨울에 좀 따뜻하고 여름에 비도 거의 안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생산을 늘릴 수도 있겠네요. 맞죠? 이렇게 기업의 목표. 기업의 목표. 이 오비 같은 경우는 기업의 목표가 시장 점유율에 극대화가 있다. 그러면 가능하면 좀 싸게 파는 하더라도 무지하게 많이 만들려고 팔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 하이트는 기업의 목표가 예를 들은 겁니다.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자꾸 술 먹이면 대화인데요. 이 오너의 목표 이것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아시죠? 예.
사장의 목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 자, 공급자 측면에서 예상. 여기서 아파트 짓고 있는데 앞으로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거 예상된답니다. 그러면 지금 파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파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파는 게 낫겠죠? 지금은 팔려고 안 팔려고요? 안 팔려고 하니까 공급을 줄이려고 할 겁니다. 알겠죠? 결국은요, 이런 것들에서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다. 이거를 더 유식한 편으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비례 혹은 반비례 관계가 있다. 더 유식한 편으로 이런 것들에 의한 함수 관계가 있다. 비례 혹은 반비례 관계가 있는 거를요, 함수 관계가 있다 해줍니다. 펑크션. 되겠죠?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받는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 공급 곡선이라는 걸 도출해 보자. 자, 지금부터 자, 이 어떤 재화의 생산 판매량에 우리 교재에는 없습니다. 판매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쪼개 보겠습니다. 딱 쪼개 본 다음에 요게 요번에 판매하고자 하는 재화의 가격 요인, 나머지를요 판매하고자 하는 재화, 다시 말하면 대림아파트의 가격 이외의 요인, 대림아파트 가격의 이외의 요인이다. 이렇게 딱 적어볼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자, 공급 함수에 대해서 공급 함수를 그려보겠습니다. 공급 곡선입니다. 자, 공급 곡선. 자, 공급 곡선이라는 것은 어떤 재화의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두 가지 정도 쪼개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옛날로 똑같다고 가정하고 얘와 얘 간의 관계 있죠? 두 가지 관계만 그래프로 그린 걸 뭐라고요? 공급 곡선이라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다른 건 다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얘와 얘 간의 관계만 그래프로 그려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볼게요. 가격, 요거는요 수량, 여기서는 판매량을 얘기합니다. 판매량. 여기는 대림산업 입장에서 분석해 볼게요. 대림 입장에서. 자, 대림 입장에서는요, 이 지역이 평당 1200만 원이라면 1200만 원일 때는 아파트 30동이면 연면적이 뭐냐면 이 각 층의 면적을 전부 다 합쳐놓은 거 있죠? 요거를 연면적이 됩니다. 연면적으로는 3000평 정도를 공급할 회사가 있었습니다. 3,000평 정도. 근데 갑자기 이 지역이 원래 서울대가 안 들어올래다가 갑자기 들어오기로 했답니다. 들어오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네요. 아줌마들이 서울만 거기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1,500만 원 정도로 좋아진다면 자, 이 기업의 목표는 어디에 있다고요? 이윤에 극대화 있는 겁니다. 기업은 이윤이 안 나오면 존속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돈이 벌려야, 이윤이 생겨야 종업원들 월급도 주는 거고, 맞지 않나요? 그 다음에 세금도 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가도 올라가고. 근데 문제는 이윤이 안 나게 되면, 그때는, 자, 사람들은, 그 기업은 월급도 못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주가는 올라가 떨어져요? 투자하려고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점점 떨어지면 바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가 최대 목표입니다. 그죠? 알겠나요? 근데 이 지역이 평당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올라간다니까 한 평 지을 때마다 300씩 남아야 안 남아요? 도저 근데 다른 데다 지으려다가 여기다 더 지으려고 하겠네요. 그래서 5000평 정도를 공급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한 거. 이 점과 이 점을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한 거. 이걸 뭐라고요? 공급 곡선이다 해줍니다. 이건 그야말로 감각적으로 인 겁니다. 어떤 지역의 가격이 좋아지면 여기다 아파트 더 짓고 싶어, 안 짓고 싶어요? 짓고 싶죠?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 늘리고 싶을 겁니다. 반대로 어떤 지역은 가격이 뚝뚝 떨어진다. 이런 데다가 아파트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안 지으려고 하니까 공급을 줄이려고 하겠죠? 그죠? 이거를 우리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자, 이 비용 곡선, 특히 한계 비용 곡선이라는 걸 도출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뭐 그런 걸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우리는 어떤 재화의 가격이 좋아지면 공급을 늘리고 싶죠? 어떤 재화의 가격이 자꾸 하락하면 공급을 줄이려고 할 겁니다. 이거를요, 공급의 법칙 해줍니다. 공급의 법칙은요, 가격과 공급량은요, 이렇게 비례 관계가 있다.
무슨 관계라고요? 비례 관계가 있다. 그 얘기는 가격이 올라가죠? 공급량을 늘리려고 합니다. 가격이 하락하면요, 공급량도 줄이려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요? 공급의 법칙해집니다. 되셨죠? 다시 할게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 늘리고 싶죠? 가격이 점점 하락하면 공급량을 줄이고 싶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공급의 법칙해집니다. 알겠죠? 예, 공급의 법칙에 따라 그림을 그린 거를요, 공급 곡선해집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공급 법칙도 알아봤고, 이번에는 개별 공급 곡선과 개별 공급 곡선과, 이거 다 지울게요, 그냥. 개별 공급 곡선과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아까처럼 똑같이 이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하는 회사가 딱 두 개밖에 없다고 치자. 여기는요, 대림아파트, 대림산업. 여기는요, 삼성레미안. 딱 두 개밖에 없다고 치자. 삼성레미안. 그러면 자, 얘들 아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없어요? 그릴 수 있죠? 아, 판매하고자 하는 양들을 쭉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얘들도 이렇게 그려볼 수 있어 없어요? 그려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지역에 아파트 건설사가 두 개밖에 없다고 치죠? 가정해보는 겁니다. 두 개가 없다고 친다면 두 개의 공급선을 이렇게 합쳐놓은 거, 이걸 뭐라고요? 시장 전체의 공급선이라는 겁니다. 아까처럼 수평적으로 이렇게 합칠 수 있어 없어요? 이렇게 넣을 수 있죠? 네, 아까처럼 수요 곡선처럼 합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시장 전체의 뭐라고요? 공급 곡선이라는 건데, 근데 지금은 이제 두 개밖에 없다고 가정했는데, 실제는 다른 건설사도 있어 없어요? 한화도 있고, 대우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또 뭐가 있어요? 갑자기 잔뜩 있어 없어요? 있을 거 아닙니까? 전부 다 합치면 되는 겁니다. 이 시장 전체의 건설사들의 공급선을 전부 다 합쳐놓은 거 있죠? 수평적으로 합쳐놓은 거를요, 시장 전체의 공급선 해줍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를 다시 한번 정해 볼게요. 자, 지금까지 한 거는 어떤 재화의 생산 판매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 없어요? 요거를 쭉 나열해 놓은 거를요, 공급 함수해 줍니다. 그 중에서 다른 요인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가격과 판매량과의 관계만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그려집니까? 거꾸로 했네요. 이렇게 그려져 안 그려져? 요거를 공급 곡선이라는 겁니다. 공급 곡선은요,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한다는 얘기죠.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 늘리려고 하고, 가격이 하락하면요, 줄이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걸요, 공급 곡선이다. 되셨죠? 그리고 자, 시장에서는 여기 아파트 지으려는 회사가 대리만 있는 건 아니죠. 현대도 있고 대우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얘들을 전부 다 합쳐놓은 거 있죠. 예, 전부 다 합쳐놓은 거를요,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이다. 정리할 수 있죠? 여기 하시면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걸 할 겁니다. 이제 두 번째 결론입니다. 결론. 자, 한 장 넘겨보시면 27페이지 맨 위에 보겠습니다. 27페이지 맨 위에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라고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 알아볼게요. 요게 이제 오늘의 두 번째 결론입니다.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이렇게. 자,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이게 이제 두 번째 시간의 결론입니다. 이제 뭐 하려고 하냐면, 이런 것들이 변하면 판매량이 변해요, 안 변해요? 이런 것들이 변하면 변하죠? 근데 이거를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합니다. 경제학은 처음부터 거의 90% 이상이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먼저 그린 다음에 그림을 가지고 이제 해설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셨죠? 이때 그래프에서 어떤 형태로 표시가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프에서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요,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라는 건데,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것들이 변하면 판매량이 변하죠.
이때 그래프에서 얘가 변하면, 가격이 변하면 곡선상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알겠죠? 요거를요, 가격이 변하면 곡선상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걸요, 공급량이 변했다 해줘야 돼요. 뭐가 변했다고요? 공급량. 근데, 자, 이 다른 것들은 고정 데이터 가정했는데 이것들이 변하면,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그때는요, 곡선 자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 어디로요?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자, 볼게요. 자, 똑같이 한 번 더 그림 그려볼게요. 대림 입장에서 분석해 볼게요. 가격, 수량. 자, 대림 입장에서는 평당 1200만 원일 때는 1200만 원일 때는 3000평을 공급할 회사가 있었습니다. 3000평. 근데 만약에 서울대가 들어오는 바람에 1500만 원 좋아져서 안 좋았어요? 좋아졌죠? 그러면 자, 신났네요. 5000평을 공급할 회사가 있다. 5000평. 그럼 이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요. 이 두 점을 매끄럽게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데, 요때, 현재 A점에서 B점으로,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한 거죠? 그러면 A에서 B로 간 이유가 이 전체 중에 뭐 때문에요? 가격이 변해서 오는 거죠? 아, 지금부터 가격이 변하면 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도 그런 것이 얘와 얘 간의 관계만 이렇게 그래프로 그린 거가 당연히 가격이 변하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반드시 구분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가격이 변해서 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요, 뭐가 변했다고요? 공급량이 변했다. 뭐가 변했다고요? 공급량이 변했다. 자, 이때 A에서 B로 가는 거를요, 공급량이 증가했다 해줘야 돼요. 구분하라는 문제에서는. 나중에는 섞어서 막 물어봅니다. 그때는 살 수 없는 거고, 지금은요, 구분하라는 문제에서만 구분하시면 돼요. 거꾸로 B에서 A로 이동했다. 그럼 뭐라고요? 공급량이 감소했다. 정리할 수 있죠? 공급량이 감소했다. 똑같은 그림을 한 번 더 그려볼게요. 가격, 수량. 자, 이 회사는 원래 1200만 원일 때는 3000평을 공급할 회사가 있었습니다. 3000평. 근데 만약에 1500만 원 좋아졌답니다. 그때는요, 5000평을 공급할 회사가 있다. 글씨가 좀 안 써지네요. 자, 그러면 이 두 점을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한 거. 요게 이제 공곡선인데, 이때 A에서 B로 갔죠? 그렇죠? 이때는 가격이 변하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맞죠? 원래 이런 식으로 공급하려고 딱 작정하고 있었는데, 이번 달에 갑자기 대림연구소장이 와서 한다는 얘기가, 똑같은 건축 자재를 가지고 똑같이 아파트를 짓는다 하더라도 인건비를 반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대요. 그죠? 기술 개발하니까 인건비가 반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으니까 원래는 1200만 원일 때는 3000평 공급하려다가 4000평 공급하겠다. 나올 수 있어, 없어요? 4000평 여기잖아요. 여기 치죠? 요 점이 찍히네요. 그 다음에 1500만 원일 때는 5000평 공급하려다가 6000평 공급하겠다.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때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였네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인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이게 변해서 오는 거죠? 지금부터 이것들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움직이네요. 맞죠? 예.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연구소장 불러서 1년 동안 연구 실적이 좀 있냐 했더니 한 개도 없대요. 그럼 연구비 준 거 어떻게 했냐 했더니 다 술만 먹었답니다. 그죠?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 달부터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답니다. 그래서 원래 아파트 여기다 가용 자본이 이만큼 정도 되고, 자, 이만큼 정도를 자재를 구입하는 데 썼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자재 건축 자재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서 안 했어요? 폭등한 바람에 자재 가격을 이만큼 정도를 돈을 주고 구입해야 되죠? 요거 가지고 아파트 지으려니까 아무래도 생산에 차질이 생겨 안 생겨요?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원래는 자재 가격이 폭등한 바람에 원래는 1200만 원일 때는 1200만 원 때는 3000평 공급하려다가 2000평으로 줄이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1500만 원이라면 몇 평이라고요?
5,000평 공급하려다가 4,000평으로 줄이겠다는 얘기죠. 이때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움직였네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인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이게 변해서 그런 거죠. 지금부터 이것들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했는데 이것들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뭐가 변했다고요? 공급이 변했다 해줘야 돼요. 알겠죠? 지금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요, 공급이 증가했다. 왼쪽으로 하는 걸 뭐라고요? 공급이 감소했다. 정리할 수 있죠? 그렇게 반대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뭐 가장 중요한 얘기라면 무슨 뭐 다 필요 없냐? 자, 지금부터 공급 함수는요, 자, 이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쭉 나열한 걸 뭐라고요? 공급 함수. 그 중에서 얘와 얘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그려집니까? 가격과 공급량과의 관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알겠죠? 이때 가격이 변하면 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하죠? 뭐가 변했다고요? 공급량이 변했다. 구분하라는 문제에서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다른 것들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했는데 만약에 이것들이 변하게 되면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 어디로 움직여요?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자, 지금부터 오른쪽으로 하는 걸요, 공급이 증가했다. 왼쪽으로 하는 걸요, 공급이 감소했다. 오늘의 두 번째 시간의 결론 이겁니다. 지금까지 한 거는 그냥 그냥 부수적인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냥 덧붙이는 얘기고 이게 결론이에요. 되셨죠? 자, 지금 해볼게요. 먼저 기술이 향상됐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합니다. 오른쪽으로 보내야 돼요. 오늘의 결론은 얘를 오른쪽으로 보낼 건지 왼쪽으로 보낼 건지 이거 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게 수요 공급이라는 다예요, 다. 알겠죠? 이번에는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했다. 외국에서 수입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죠? 그럼 아파트 더 지을 수도 있겠네요. 공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금리가 인하되면 은행한테 줄 돈이 줄어들죠? 아파트 더 지을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 세금이 법인세가 인하됐답니다. 그러면 정부한테 줄 돈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공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할 수 있겠네요. 앞으로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 현재 짓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답니다. 그럼 지금 팔려고 해요? 나중에 팔려고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팔려고 하니까 지금 안 팔려고 할 겁니다. 선분양 안 하고 나중에 파는 걸 후분양이라는 겁니다. 완성된 다음에 팔려고 할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정부에서 여기다 아파트 짓는 건설업자들한테는 보조금을 한 반은 보조해 준답니다. 그러면 돈 없는 건설사도 참여하려고 안 하려고요? 하려고 하니까 공급이 증가할 수 있겠네요. 맞아? 그 다음에 기후가 올해는 유독히 좋답니다.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비도 거의 안 온대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공급이 증가해요, 안 해요? 증가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기업의 목표가 시장 점유율에 극대화했다. 그러면 가능하면 일단 아파트 많이 지으려고 할 겁니다. 조금 싸게 파는 한 있더라도. 맞죠? 그래서 아주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시간의 결론은 이런 것들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보낼 건지 뭐라고요? 왼쪽으로 보낼 건지 이게 결론이에요. 되셨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술 먹은 사람처럼 한 얘기 또 하고 하는 겁니다. 어떤 재화의 판매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쭉 나열해 놓은 거를 뭐라고요? 공급 함수. 그 중에서 다른 거는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해당 재화의 가격과 공급량과의 관계만 그래프로 그린 걸 뭐라고요? 공급 곡선이다. 그 다음에 공급의 법칙이라는 것은 가격이 좋아지면 공급량을 늘리고 싶죠? 가격이 하락하면요, 공급량을 줄이고 싶을 겁니다. 이걸요, 공급의 법칙. 그리고, 자, 이 시장에 공급자가 대림과 삼성밖에 없다. 그러면 두 개를 합친 게 뭐라고요? 시장 전체의 공급선. 만약에 대림, 삼성 외에도 다른 기업도 있어 없어요? 현대도 있고 대우도 다 합쳐볼 수 있죠? 이걸 뭐라고요? 시장 전체의 공급선. 오늘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거. 자, 만약에 가격이 변하면 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뭐가 변했다고요? 공급량이 변했다. 근데 나머지 요인이 고정됐다 가정했는데 이것들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거 뭐가 변했다고요? 공급이 변했다. 겠죠? 그래서
그 집에 가셔서 지금 당장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흐름만 갖추면 돼요. 이것들이 변할 때 오른쪽으로 보낼 건지 왼쪽으로 보낼 건지 있죠? 요거 하자고 하는 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되셨죠? 두 번째 목표. 요걸 가지고 이제 계속 시험장까지 가는 겁니다. 되셨죠? 약간 이 필요한 것만 더 집어넣어서 살만 붙이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이게 이제 오늘의 뼈딱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테마까지 공부해 봤습니다. 자, 세 번째 테마 알아보겠습니다. 어디냐면, 자, 32페이지 한번 볼게요. 32페이지에.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수요 곡선은요,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때 이때 수요 곡선 자체를 오른쪽으로 움직일 건지, 왼쪽으로 움직일 건지요. 요거 알아보는 게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는요, 공급선은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죠? 이때 가격 공급량인데, 이때 자, 얘를 오른쪽으로 보낼 건지, 뭐라고요? 왼쪽으로 보낼 건지, 이게 목표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거는 그냥 양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양념. 알겠죠? 갈비가 아니라 뭐라고요? 양념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자고 한 게 이겁니다. 뭐 소득이 증가한다. 그러면 우측으로 보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술이 향상됐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보내라는 얘기죠. 이거 하자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이번엔 세 번째 테마. 세 번째 테마는 부동산 시장의 균형이다. 이제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뭐라고요? 균형. 자, 지금부터 아까 이거는 이제 이 신도시 예정 지역의 시장 전체를 얘기합니다. 시장 전체. 시장 전체에서의 수요 곡선 그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 곡선을 전부 다 수평적으로 합치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시장 전체의 공곡선입니다. 개별 공급자들의 공급 곡선을요, 수평적으로 합치면 되는 거죠. 이때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걸 이퀄러티 해갖고 균형점 해줍니다. 그래서 균형점 하의 가격을요, 균형 가격 P0 이렇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균형점 하의 수량을요, 균형 가격 A, 균형 양, 균형 수급량, 균형 거래량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이게 왜 균형점이냐? 이게 왜 균형점이냐면, 만약에 우리 첫 시간에 공부했던 수요라든가 두 번째 시간에 공부했던 공급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할게요. 수요의 변화라든가 공급의 변화가 없는 상태 있죠? 없는 상태에서 균형에서 벗어나면 다 돌아오려고 합니다. 벗어나죠? 돌아오려고 합니다. 자꾸 이 점에 머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걸 뭐라고요? 균형점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게요. 공을 여기다 놓고서 저쪽으로 발로 찼더니 다시 왔다리 갔다리 해서 돌아온다는 얘기죠? 이 점에 자꾸 머물려고 합니다. 이걸요, 균형점 해줍니다. 다시 할게요. 자, 수요라든가 공급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균형에서 벗어나죠? 돌아오려고 합니다. 벗어나죠? 돌아오려고 합니다. 자꾸 이 점에 머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균형점 해줍니다. 왜 그런가 볼게요. 만약에 균형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다고 치자. P1으로 이렇게 벗어나 있다고 치자. 외부적인 충격으로 이렇게 벗어나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만한 가격에서, 자, 사고자 하는 양은 이만큼이죠? 자, 수요 곡선은요, 수요 곡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할게요. 자, 수요 곡선은요, 이렇게 이게 수요 곡선이고 공곡선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이만한 가격에서 물건을 사고자 하는 양은 이만큼이네요. 맞죠? 이만한 가격에서 물건을 팔려는 양은 이만큼이죠? 맞죠? 그러니까 이만한 가격에서 물건을 사고자 하는 양은 이만큼이고 팔려는 양은 이렇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지니까 이만큼 물건이 남아 도네요. 이거를요, 초과 공급이 초과됐다 집니다. 뭐가 초과됐다고요? 공급이 초과됐다.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라면 사고자 하는 양은 이만큼인데 팔려는 양은 이렇게 많아요, 적어요? 많죠?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집니다. 예컨대 어떤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아파트 살려는 사람은 10명밖에 안 되는데 팔려고 내놓은 게 한 5천 채는 된다는 얘기죠? 그럼 물건 남아 안 남아요? 남아 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점점 떨어지니까 우리 수요의 법칙이 뭡니까? 수요의 법칙은 싸면 더 많이 살려고 하죠? 비싸면요? 더 살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가격이 자꾸 하락하니까 사는 사람들은 많아집니다. 맞죠? 그리고 공급의 법칙이 뭡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늘리기 쉽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 줄이기 쉽죠? 자꾸 하락하니까 요번에 안 팔겠다고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이 점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요, 물건이 한 개라도 남는 한은 점점 떨어지는데 이 점에서는 사고자 하는 양과 팔려는 양이 일치하죠? 더 이상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면서 이 점에 이르는 겁니다. 되셨죠? 거꾸로 해볼게요. 만약에 P2로 이렇게 벗어나 있다고 치자. P2로. 그러면 이만한 가격에서 물건을 팔려는 양은 이만큼인데 사려는 양은 이렇게 많아요, 안 많아요? 아, 이거 수요곡선 아닙니까? 공곡선은 팔려는 양, 수요곡선은요, 사고자 하는 양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면 팔려는 양은 이만큼인데 사고자 하는 양은 이렇게 많아요, 적어요? 많으니까 서로 살려고 안 살려고요? 서로 살려고 하니까 이걸요,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 해줍니다. 뭐가 발생했다고요? 초과 수요. 수요가 초과됐다는 얘기죠? 수요가 뭐라고요? 초과됐다. 이걸 뭐라고요? 초과 수요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건 나와 있는 건 몇 개 안 되는데 서로 살려고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감에 따라서 우리 공급의 법칙이 뭐예요? 가격이 좋아지면 팔려는 사람이 많아져요? 많아지는 거죠? 이번 기회에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요의 법칙은 뭐예요? 가격과 수요랑은 반비례한다고 했죠? 자꾸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만큼 살려다가 자꾸 왜 자꾸 올라가? 못 사겠다고 줄어드는 거죠? 이 점에 이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물건이 한 개라도 부족한 한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이 점에서는 사고자 하는 양과 팔려는 양 일치해요? 안 일치해요? 일치하는 바람에 결국은요, 이 점에 이르는 겁니다. 더 이상 안 올라가고.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결국은요,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랄 경우는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가격과 수량이 조정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점에 이르는 겁니다. 이걸요, 시장 자율 조정 기능 해줍니다. 시장은 가만 놔둔다 하더라도, 물건이 남죠? 그럼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 점에 이르는 거고, 물건이 부족하면요, 올라가죠? 이 점에 이르는 겁니다. 가만 놔두더라도 가격과 수량은 저절로 조절되면서 규정이 이르는 겁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시장 자율 조정 기능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셨죠?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랄 경우는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가격과 수량이 조정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균형점에 이른다 하는 거를요, 시장 자율조정 기능. 알겠죠? 그래서 경제학파는요, 크게 이제 고전학파라는 게 있고, 참고입니다. 고전학파라는 게 있고, 케인즈학파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이게 두 학파가 100년을 여태가 쌓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경제학은 크게 미시경제라는 게 있고, 거시경제라고 있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거시경제학에 두 가지 큰 학파가 있는데, 100년 동안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싸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고전학파의 논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케인즈학파의 논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고전학파의 논리다. 자, 고전학파는요, 시장, 그냥 참고입니다, 참고. 시장은 신이다. 시장은 뭐라고요? 신이다. 알겠죠? 신이기 때문에 이 병 들어 있으면 곧바로 가격과 수량이 조정되면서 균형점이 이른다는 얘기죠? 괜히 했네요. 어쨌거나, 그 고전학파의 논리만 좀 알고 있으면 내가 약간 자세한 건 1월 달에 할게요. 알겠죠? 이 고전학파는요, 시장에서 균형에서 벗어나 있죠? 그러면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가격과 수량이 조정되면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균형점에 이른다. 그러니까 균형에서 벗어나 있는 거는 잠깐이다. 곧바로 어디로 온다고요? 균형점에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요 균형점은 항상 일정 불변이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아까 공부했던 수요가 변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을 수 있고 공급도 변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할게요.
이 균형점에서 벗어나 있는 거는 잠깐이다. 금방이라는 얘기죠? 곧바로 다시 돌아와, 안 돌아와요? 돌아온다는 얘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던 수요가 변할 수도 있고, 공급도 변할 수도 있네요. 우리 이제 오늘의 공부한 거에 이제 종합입니다. 종합.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어야 한대요. 되죠? 이렇게 P0, Q0 이렇게 돼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자, 균형에서 벗어나 있는 건 잠깐이라고 했죠? 곧바로 돌아와, 안 돌아? 돌아온다겠죠. 이때 만약에 울산 지역에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할 수 있어 없어요? 있고, 인구가 증가할 수 있어 없어요? 인구가 이쪽으로 막 몰려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이 부동산 수요는, 아파트 수요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합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야 돼요? 좌측으로 움직여야 돼요? 아까 우리 공부했잖아요. 소득이 증가하면 곡선 자체를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왼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오른쪽. 이렇게 수요 곡선 우측으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맞죠? 이렇게. 아까 공부했죠? 소득이 증가하는 선호도 같은 게 좋아지면 오른쪽이 움직이면 되죠? 그러면 현재 가격, 자, 듣기만 하세요. 현재 가격 수준에서 팔려는 양은 이만큼인데 갑자기 사고자 하는 양이 많아져서 적어졌어요? 많아지니까 이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했어, 안 했어요? 그러면 서로 살려고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 서로 살려고 하니까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면 바람에 자꾸 공급의 법칙에 따라 자꾸 가격이 좋아지니까 이번 기회에 8년 사이에 많아져 적어져요? 많아지고, 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 이만큼 살려다가 아, 왜 자꾸 올라가? 못 사겠다고 줄어드는 거죠? 그 수요의 법칙 아닙니까? 아니, 소비량은 점점 줄어들면서 이 점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는 가격이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그 다음에 균형량은요? 증가했네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면 그동안은 말로만 얘기했죠? 인구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서로 살려고 하니까 올라가죠? 소득도 좋아지면, 소득이 올라가면 그 가격도 좋아지죠? 이걸 말로만 하다가 이거를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분석해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렇게 균형에 이르는 과정을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문제가 100문제라면 한 문제 정도 물어봅니다. 그럼 뭘 물어보냐?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은 어떻게 되고 수량 어떻게 되고 이거 물어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되는데, 이렇게 P0, Q0 이렇게 되는데, 자, 울산 지역에 울산 지역에 인구가 증가하거나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증가는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우측 딱 그린 다음에 새로운 균형점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댕댕댕 점을 찍으니까 가격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올랐고, 균형량은요? 증가했다. 이거 물어봅니다. 이거 물어봐요. 이걸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은 인구 같은 게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를 잘 몰랐는데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게 분석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만약에 수요가 감소하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이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거나 소득이 감소할 수 있죠? 그러면 수요의 감소는 왼쪽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니까 가격은 올랐어요, 내렸어요? 내렸고, 균형량은요? 감소했네요.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대단한 거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첫 번 시간의 결론은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움직일 건지 왼쪽으로 움직여가지고 요거 공부하라고 했죠? 요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공급이 변하는 경우 한번 따져볼게요. 공급의 변화. 자, 똑같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되는데, P0 얘는 뭐라고요? Q0 이렇게 결정되는데, 자, 만약에 이 건설업자의 기술이 무척 향상됐답니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아파트 더 지을 수도 있죠? 공급이 증가할 수 있고, 만약에 외국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이 대폭 하락했답니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공급의 증가는 우측에 좌측에? 우측으로 이동시키면 됩니다. 자, 보세요. 우측으로 딱 이동시키면 되겠네요. 그러면 현재 가격 수준에서 자, 사려는 양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팔려는 양이 많아져서 적어졌어요? 많아졌죠? 현재 가격에서 자, 사고자 하는 양은 그대로인데 팔려는 양이 많아졌죠? 그럼 물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도니까 이걸 초과 공급이라는 겁니다. 무슨 공급이라고요? 그럼 물건 남아 돌면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지는 바람에 수요의 법칙에 따라 이번 기회에 살려는 사람이 많아져, 적어져요? 많아지고 자꾸 하락하니까 안 팔겠다고 줄어드는 거죠? 이 점에 이르는 겁니다. 자, 이것도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균형에 이르는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은 올랐어, 안 올랐어요? 떨어졌고 균형량은 증가했죠? 근데 이렇게 균형에 이르는 과정을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뭘 물어보냐?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은 어떻게 되고 수량은 어떻게 되냐 있죠? 이걸 물어봅니다. 다시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되어 있었는데 P0, Q0 만약에 기술 수준이 부쩍 향상되거나 아니면은요 부쩍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했다. 인건비라든가 자재 가격이 하락했다는 거죠. 그러면 공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합니다. 증가는 우측에 좌측에요? 우측으로 이동시키면 돼요. 맞죠?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했어, 안 했어요? 하니까 댕댕댕 점을 찍으니까 가격이 올랐어, 안 올랐어요? 여기서 내렸죠? 균형량은요? 증가했다. 이거 물어봅니다. 대단한 거 물어본 게 아니에요. 만약에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는 감소하게 되면 자, 얘를요 왼쪽으로 움직여야 되겠네요. 왼쪽으로 딱 움직이니까 여기서 여기로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요? 여기로 갔죠? 그러면 댕댕댕 점을 찍으니까 가격이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올랐고 균형량은요 감소했다. 이렇게 해서 요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자, 나중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경제 현상을 이렇게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가격 수준에서 P0 얘는요 Q0 이렇게 결정되어 있었는데 이 지역의 인구가 증가했다. 그러면 아파트 살 사람 많아져, 적어져요? 많아지니까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니까 이렇게 증가하니까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변했어, 안 변했어요? 변하니까 가격은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올랐고 균형량은 증가했다. 이렇게 해서 이 경제 현상을 한번 분석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그 균형점의 이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른쪽에 33페이지 무슨 박스 같은 거 있어, 없어요?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요것만 할 줄 아시면 돼요. 되셨죠? 그러니까 자꾸 이것저것 막 그림 자꾸 이것저것 그리니까 어려워지는 거지. 사실은요, 요 그림 하나 딱 그릴 줄 아시면 거의 다 해결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이제 이게 여기까지 공부한 게 거의 한 3분의 2는 됩니다. 요것만 조금 더 살만 붙이고 탄력성을 지금부터 하게 되면 자, 이 공부하기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 이 1월달부터 상관없어요. 알겠죠? 이 정도만 알아도 공부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뭐 어떻게 또 질문 있나요? 네? 무슨 너무 많이 안 머리 아프다. 끝내고 싶다. 머리 아파요? 빨리 끝내고 싶다. 오늘의 결론은 아까 수욕선 자체를 오른쪽 아니 왼쪽으로 옮길 거겠죠? 요거 하자는 얘기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시간을 공부했던 세 번째인가 공급 곡선 자체를 오른쪽 아니면 뭐라고요? 왼쪽으로 움직이는 요인들 있죠? 요거 알아보는 게 결론입니다. 결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큰 흐름을 갖춘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1월달부터 아주 쉽게 적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거나 만나서 매우 반가웠고요.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이 열과 성의를 당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